겨울방학에는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좀 기다리려다가 그냥 바로 또 일찍 오신 분들 계시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명회가 교육 서비스의 불안을 자극하죠. 네, 제가 오늘은 역으로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로셔는 다 받으셨죠? 네. 우선 제 소개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브로셔 제일 뒤에 보면 제가 20여 년 동안 강사로서 남긴 흔적을 거기에다 좀 남겨놨어요. 한번 그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접니다. 늘린 거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그 수업 끝나고서 학생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뒤늦게 이제 복도에 나갔더니 먼저 수업 끝난 친구들이 학원에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문구 넣어가지고 제 광고가 이렇게 복도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애들이 그 앞에서 막 지들끼리 막 히덕대고 막 있길래 니네 뭐하니? 이랬더니 애들이 막 놀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네 뭐죠?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쟤네 뭐예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몇 등신인지 이렇게 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부모님들 생각을 자극을 했는데 그 생각에 대한 자극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 현행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는 웃고 혹은 누군가는 눈으로 지금 세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나 남의 생각을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오늘 제가 설명해서 드릴 주제는 바로 능동적 사고, 바로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능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데 우리 교육은 그 수능이 원하는 그 장대한 뜻의 현장은 너무 못 미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궁금증 하나씩 잘 해소를 해나가시고요. 그걸 아시게 되면 교육의 방향도 잡히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10번의 내신을 봐요. 물론 12번이지만 2번은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10번의 내신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 내신 국어, 수능 국어, 이 두 가지의 이질감을 거의 2학년 중반 정도 되면 알게 돼요. 아, 이거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 다른 거구나.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내신과 수능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 영화 보셨어요? 네. 굉장히 지루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이걸 만약에 내신에서 시험 범위를 놓고 문제를 묻는다면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너 저 주인공 우주복에 새겨져 있는 마크가 뭐였어? 라고 물을 수 있죠. 아니면 얘가 답을 찾기 위해서 행성을 여러 개를 돌아다녔다는데 그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내신국어 스타일이겠죠.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수능에서 묻는다고 한다면 질문은 약간 달리 접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지구에 도착했는데 왜 딸이 더 늙어있지? 아니면 이 영화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만약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 자, 이런 내용들을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이 다르다라는 건 듣고 싶은 답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고력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하나씩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는 누가 더 꼼꼼하게 정보를 기억하고 있느냐, 누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했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시험 범위 자체가 없어요. 정보 기억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이죠.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예전부터 회자되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보의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시킨 일들을 정말 잘 해내는 아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정보화 사회에서 먹이사슬에는 점점 윗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니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우쳐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아이의 생각의 변화를 줄 거고요. 그것이 글을 읽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그것이 수능에서는 가장 큰 핵심 변별력이 될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면 어머니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 수준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라는 것에 길들여져서 수능을 접근할 때도 그와 같은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사고력조차 발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신학습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좀 빛을 본 학생들은요, 되게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야, 너 대치동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 이제 목동에서 대치동까지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충 다들 아시죠? 근데 얘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정보를 이해하라고 하면 정보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난 글의 흐름을 이해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지하철 타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모든 정류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내가 지금 꼼꼼하게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읽지 않은 내용이 지문에 나왔을 때 혹시 내가 그걸 못 봐서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내신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정말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이런 학생을 뽑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에게 수능 지문을 주고 독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꼼꼼히 읽습니다. 근데 꼼꼼히 읽는다는 게 고장 뭐냐면 접속어에 세모치고요, 중요한 특성에 밑줄 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을 때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징들을. 이건 흐름을 잡는 거예요. 아까 지하철 타고 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읽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땐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화 사회에서 그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건 이미 컴퓨터가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머니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세요? 전화번호 저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왜냐면 단축키도 해봤었는데 단축키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냥 친한 친구 번호를 그냥 눌러요. 그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전화번호를 누릅니까? 그냥 이름 치면 되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무언가 우위를 점하는 거라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막힌 생각의 혀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끝까지 푼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상에 빠지냐면 내가 끝까지 풀면 점수가 오를 거야. 근데 이 사고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얘는 절대 끝까지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능이 요구하는 대로 글을 읽게 된다는 건 어디서 타서 어디서 환승하고 어디서 내리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역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정보를 처리한 거죠. 이런 친구들에게 글을 읽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보 처리의 핵심을 둘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들도 좀 이따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이런 친구들에겐 독서의 경험이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처리한 기억이 하나의 이미지로 모델링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들하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줄글로 써서 표현하면 읽는데 힘드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아주 도식화 시켜놨잖아요. 그죠? 지금 제 생각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복잡한 걸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고력이고요. 그게 독해력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처음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딱 이 분위기. 딱 이 분위기. 왜? 뭔가 암 진단을 받은 느낌이죠. 아, 큰일 났다. 아, 내가 여태까지 뭔가 잘못했구나. 근데 우리 학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과거의 본인의 학습 경험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입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회가 바뀌고 시험이 달라졌는데 어머니들의 고집부터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이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이 수능 출제위원장이세요. 민찬홍 교수라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십니다.
이분이. 수능이 뭔지를 알려면 당연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어떤 세계를 표방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지위에 오르면요, 거의 헤어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민찬홍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인지 능력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교육과정평가원의 그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거나 수능을 보고 나면 출제 경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도자료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지만 1항, 2항, 3항은 절대 안 바뀝니다. 1항, 2항은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출제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3항이 이 내용입니다. 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사고력을 측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무도 사고력이 뭔지, 그리고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현의 말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제가 출처를 명확하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초상권이 있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은 어쨌든 사고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만 사고력을 진단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 브로셔를 같이 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하나씩 넘기시면서. 네. 그거 보시면 보세요.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너무들 바삐 쓰시길래 제가 할 얘기를 미리 다 그냥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펜 필요 없으시면 가실 때 다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농담이죠, 제가. 지금 농담한 건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희망을 드리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그 중에 여기 지금 수능이 들어가 있죠. 수능,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 암기력이 아닌 수학 능력 시험. 학력고사 세대 있으시죠? 그죠? 학력고사 세대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NCS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코레일이나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여러 과목을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국어 시험을 NCS라고 합니다. PSET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5급,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역시 여러 개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국어 시험을 PSET이라고 합니다. 리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로스쿨에 진학할 때도 역시 여러 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국어 시험 문제를 리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에 대한 편견들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3개의 과목에서, 3개의 이 시험에서, 놀라운 건 아니고, 리트 출제위원장이 수능 출제위원장이에요. 민찬홍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영역은요, 비문학 영역밖에 없어요. 문학이란 영역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인지가 사고력입니다. 네. 생각의 힘, 능동적 사고의 힘. 아까 아무 반응 없으셔서 굉장히 찔리셔서 그러신 거죠? 능동적 사고. 그 테스트는 결국 비문학 독해만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근데 우리 수능은 어떻습니까? 비문학은 한 영역 중 하나죠. 그래서 민찬홍 교수가 수능 출제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수님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능에서 문학 없앱시다 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죠. 수능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왜 문학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학을 없앱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법도 없앱시다. 문법을 애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국어라는 영역에서 인지 능력을 테스트할 건데 왜 애들한테 암기를 강요하는 문법을 아직까지 봅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고 있네요.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안 먹혔을까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 중에 본인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거칠게 들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 과목이 1차에 3과목이 있어요. 이 3과목 중에서 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교과 내용학에서 국어를 보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교과 내용학에서 수학을 보는 거고 이건 공통 과목입니다. 근데 이 국어 과목의 시험 범위를 보면요. 문법과 문학밖에 없죠.
비문학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며 투자한 시간은 문법과 문학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소양이 부족하거나 사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뭐가 가장 자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문법과 문학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죠. 민찬원 교수가 문학 없앱시다 라고 하면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공교육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럼 교수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든가. 문법 없애면 안 된다. 변별력이 없다. 진짜 문법이야말로 정보기억의 가장 핵심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찬원 교수가 열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처음으로 중세문법이 빠졌어요. 화딱지 나셨나 봐요. 하도 말들을 안 들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셨죠? 그럼 결국 수능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영역에서 당락은 당연히 뭐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비문학 독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비문학 독해를 해결하기 위한 독해력 양산의 기회 자체가 3년 내내 없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막 이제 제가 학원 차리기 전에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다들 어렵대요. 너무 앞서갔던 거죠, 제가. 앞서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수능의 역사가 94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총 28번 시험 봤거든요. 27년 동안. 근데 수능은 딱 2002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성격으로 나뉘어져요.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 강의가 그때 당시에는 안 먹혔던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능 국어 시험의 본질은 비문학 독해에 있다는 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수치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최근 수능에서 5년 동안 가장 어렵게 출제된 수능 2개를 골라봤습니다. 이때는 1등급 컷이 84점이었고요. 이때는 1등급 컷이 88점이었습니다. 84나 88이나 거기서 도찐개찐이죠. 그죠? 네. 90점 이하면 시험이 어렵다는 뜻인 거예요. 2019학년도 수능에서 문학과 독해를 보시면 15문제 정답률이 77%예요. 2021학년도에 15문제에 대한 전체 수험생의 정답률은 77%예요. 달라진 거 없죠? 비문학 독해는 15문제 중에 정답률이 56%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5문제 평균 정답률이 56%라고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심각성이 그게 얼마면 14% 자, 이렇게 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그럼 영역별로 뭐가 있었는가? 자, 위에 건 제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통 과목이니까요. 문학 15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이 56%였어요. 2019년에. 2021년에 58%입니다. 비슷하죠? 네. 2019년에는 비문학 독해에서 정답률이 22%입니다. 22%면요. 좀 그러네요. 이게 39%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소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제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킬러 문제란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랑 같이 시험장 가서 한 놈만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문제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문학은요, 단 한 번도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문학을 어려워한다면 아마 그건 개인적 문제일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한다면요, 문학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문학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근데 비문학 독해는 어떻습니까? 보통 6, 7문제가 그런데요, 요번에 6월 평가원도요, 7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독서 문제 중에. 그런데 애들은 맨날 주구장창 EBS 문학 정리해요. 그리고 맨날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맨날 전략만 논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잘 안 돼 있죠. 이 생각을 바꾸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애들한테 시험지를 이렇게 애들 가져오라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요.
정말 너무 안쓰러워서 애를 붙잡고 울고 싶을 정도로 애는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읽고 있어요. 복잡한 걸 복잡한 그대로 놔둬요. 아까 지하철 타고 가는 거 똑같이 글을 읽습니다. 이걸 개선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 학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수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야 고득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도 답답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럼 도대체 수능을 몇 살 때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제가 논리적 사고라는 사고력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온 건 아시죠? 이때 당시 미국은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씁니다.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실업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죠. 아, 어떤 이론이나 정책, 물론 위대하고 좋지만 누가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인 케인즈를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게 이론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연구 개발한 게 바로 인지심리학이에요. 결국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라는 것이죠. 이 성과는요, 나중에 2002년에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타는 기염을 토합니다.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경제학상을 타요. 노벨 경제학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정도가 돼서야 미국은 인지심리학의 한 틀이 잡혀요. 그걸 틀을 잡은 사람이 타일러고요. 그 타일러의 제자인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교육에 인지심리를 적용시켜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듭니다. 그게 1999년에 벤자민 블룸이 죽고 난 다음에 2001년에 앤더슨과 크레스홀이라는 사람이 교육 목표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현행 수능의 학습의 핵심 기저가 됩니다. 그 표는 이래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총 6단계를 제시하는데요. 6단계. 기억부터 창의까지 가는 거죠. 창의적인 학생을 만들고 싶으시죠? 당연히 정보화 사회에 창의적인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모두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창의적인 학생은 창의가 뭐냐면요. 처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요. 이 단계를 거쳤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한번 해볼까? 좋아. 비빔밥에 나는 설탕을 뿌려 먹어야지. 어때요? 창의적으로 들리세요? 아니죠. 창의는 이렇게 갑자기 낙하산 타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걔를 뭐라 그래요? 넌 4차원이야. 어느 별에서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 창의적인 사고를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단계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그 단계의 가장 저차원적 사고력이 기억이에요. 즉, 자신의 기존 지식을 인출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게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혹시라도 어머니 애들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근데 애가 안 배웠어. 얘는 지금 가장 저차원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야 기가 막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개발시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적 능력은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IQ. 인성.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못 바꿔요. 인지 능력. 이건 개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이 있거든요. 늘 해왔던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면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뭔가를 이해하잖아요. 정보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뭐야, 내 기억에 있는 정보가 아닌데?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 정보를 기억할 게 아니라 저 정보를 처리할 거니까요.
오너가 될 거니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 정보 처리했어요? 그럼 적용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정보와 사회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의 옳고 그른 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회에 맞는 걸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이 교육이 목표하는 바예요. 이걸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 구조학의 대가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바이블이라 생각하는 책입니다. 언어를 통해, 언어의 구조에 담긴 내용을 통해 언어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뜬금없이 독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 6단계 있었죠. 이 6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우선 기억과 이해와 분석을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중에 가장 핫바리가 기억인 거예요. 이 기억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지 능력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데요. 문학이랑 문법 때문에 개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비문학 인지 능력의 가장 핵심은 단어입니다. 단어. 애들이 단어를 공부하라고는 한자성 공부하고 있죠? 얼추당차는 얘기예요. 인지 능력을 개발하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에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영어학원 다니면 번역 엄청나게도 시키시더라고요. 영어 단어 겁나 외워요. 그런데 안 외워요, 애들이. 기본적인 번역이 기억의 밑바탕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와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양한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의 사고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정보 해결 능력. 그냥 우리는 쉽게 문제풀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지 배경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틀이 돼서 이미지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데. 재밌지 않으세요? 학원 개강 분위기랑 똑같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하는지는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의 틀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냥 한 10%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어머니들은 학력고사 세대들. 학력고사 세대이면서 수능 2002년 전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수능이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건 2003년이에요. 나중에 혹시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94년부터 2002년까지 수능 국어 영역의 비문학 파트에는 지문은 있어도 문제 보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말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사실적 사고라 해요. 근데 2003년에 문제가 확 바뀌어요. 왜? 앤더슨과 크레소울의 사고력 분류를 우리나라가 완전히 도입해버립니다. 누가요? 임찬원 교수가요. 2003년부터는요, 완전히 수능 문제가 바뀌어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투성이에요. 지문두기인데, 새로운 상황을 줘요. 야, 너 이해했어? 그럼 적용해봐. 라는 거죠. 내가 미리 평가했거든? 그럼 그 평가 내용대로 역적용해봐. 내가 한 얘기는 아니거든? 추론해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가 생긴 거예요? 불수능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시험 난이도가 확 높아지고 시험 문제의 경향이 싹 바뀌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출제위원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2004년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우선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자. 2005년부터 그래서 모의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뭐냐?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 아이들이 사고력을 미리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먼저 한 번, 두 번 치를 수 있게 해줄게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여지를 뭐를 줬느냐? 모의평가 보면서요, 지방에 있는 교육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EBS 방송에 있는 내용을요, 수능에서 연계할게요.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2005년부터 EBS 연계라는 말이 생깁니다. 역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계되는 건 모두 문법과 문학이었기 때문이죠. 측정하는 건 비문학인데 달라진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비문학에 대해서 그냥 뭔가 자기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한 독해법만 주장할 뿐 근본적으로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독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독해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선 일단 아이들하고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이거를 단계별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획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의 틀을 짜야 돼요. 생각의 틀을 짠다라는 건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책 제목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의도 파악이에요. 아이들은 이 글의 의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흐름을 잡아가니까요. 아마 이런 친구들은 지가 지하철 타고 친구를 만나갖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의도를 파악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전제로 구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 즉 문해력인데 이 문해력을 쌓기 위해서 제가 계속 번역해주고 비교하면 분류된다라는 원칙을 알려주고 인과적으로 내용을 읽게끔 훈련을 시킬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독서 지문을 하나 딱 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 하느냐? 읽습니다. 막 읽어요. 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아이들하고 뭘 훈련할 거냐면요. 번역 먼저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의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의사는 생각이란 뜻이야. 재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 거래 가능한 모든 대상이란 뜻이야. 사람이면 인적 재화고 아니면 물적 재화야. 경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 돈을 적게 들인다는 뜻이야. 경기가 뭔지 알아? 매매나 거래처럼 경제활동이 이런 걸 경기라 그래.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나 거래가 없는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나 거래가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번역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이건 교재에 고스란히 수록이 될 거예요. 찾으라고 하면 안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찾아놓습니다. 그리고 글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 글을 읽어봐. 애들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어요. 제가 한다. 그럼 막 여기, 제아나 서비스 수량이 적어지는 거. 막 이렇게 미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글은 실업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 책 제목은 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겠구나. 자, 생각이 틀 짰지? 우린 정부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실업의 종류가 이렇게 3가지나 있잖아요. 그럼 얘 모두 전제예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했죠? 정보를 처리한 겁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보는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은 모두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읽어나갈 거냐면 마찰적 실업은 그렇구나. 정부 역할이 요구되지 않는구나. 구조적 실업은 얘는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구나. 경기적 실업은 이와 같은 인과적인 이유로 정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구나. 그럼 이건 이미 글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 촌각의 시각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고력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절대 고득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단편적으로 연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해나가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설명해 줄 알았는데 수업을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근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 이렇게 교재가 있잖아요. 이제 제 교재예요. 그러면 이 옆에다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여기 백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어휘를 미리 제가 찾아놔요. 그럼 아이들은 이 어휘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이제 글을 읽고 저랑 방금 한 것처럼 글을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 시험을 볼 거예요. 물론 시험은 학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 배운 지문에 문제를 넣으면 이건 지금 이미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필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을 뒤집어 까면 필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문제가 딸린 얘랑 똑같은 지문이 수록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기억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며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올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수업에 보통 4개에서 5개 지문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 풀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은 글은 본인이 읽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복습이고 이건 예습이겠죠.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복습을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런 OMR 카드가 있거든요, 책에. 그러면 아이들은 요건 이제 우리 애들이 알아요. 네, 뭐 수험번호 이런 거 학원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OMR 카드에 학습 점검 테스트라는 란이 있고요. 응용 심화 테스트라는 란이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학습 점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에 성적표가 발송이 되면 어머니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넌 배웠는데도 틀렸느냐? 그걸 견고하게 봐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성적표인데 성적표로 아이의 우선 일단 흐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지문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학원의 평균과 고려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 똑같은 수업을 대치동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같이, 물론 대치는 이만큼, 목동은 이만큼으로 비교 안 할 거예요. 그냥 섞어서 할 겁니다. 그럼 너무 잔인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들이 잘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성적표 같은 거 볼 때 제가 음영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네가 번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정보 처리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취지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성적표는 우선 일단 1차적으로 부모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지를 종이로 받을 겁니다. 성적표를. 그럼 다음 주에 받는 거예요. 제출하고 그 다음 주에. 근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산이 끝나면 바로 어머니한테 문자로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출결이나 이런 것들들 항상, 그 다음에 애가 숙제 안 내면 숙제 안 했다고 문자를 보내드리지 제가 붙잡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거지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네. 저한테 애 붙잡아 놓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그런 친구는 잘라버려요. 우선 일단 수업은 총 7주 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1주부터 5주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아주 집요하게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은 아마 5주 정도 지나면 애들이 확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바뀌어요. 수업만 제대로 잘 참여하면, 능동적으로 사고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가 6주차와 7주차는요,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뭘 볼 거냐면요, 올해 고3 아이들이 봤던 3월, 4월, 6월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수준을 점검해 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모두 다 기출입니다. 난이도는 다 높아요. 시간표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건 다 개강 날짜니까 개강 날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그러시진 않으셨죠?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실력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우리 아이의 사고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시험은 실력이 중요하지만 운과 실수가 항상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오히려 뭘 보셔야 되냐면 이번 모의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가 아니라 지난번 모의고사와 이번 모의고사의 점수차가 몇 점이냐, 혹은 저번과 이번에 우리 아이의 비문학이 등급 변화가 생기거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복귀의 과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달리 무엇이냐면 만약 운과 실수가 더 큰 친구라면 얘는 등급 변화가 되게 심한 친구예요. 막 점수가 막 10점, 20점씩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정보량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평가원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력이 운과 실수를 지배하면 점수 변화폭이 줄어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